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식구들끼리 좋으네요. 네. 저희 오늘 이제 첫 보가 그 사업 설명 오늘 제가 소개해 줄 분인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분이신데요. 네. 네. 오늘 이제 들으시면서 본인이 참 첫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제가 이제 같이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끊임없이 항상 자신의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꾸 좋은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뭐 없는지 항상 찾고, 그리고 늘 이제 생각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런 게,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의 신랑이랑 비교하니까 저희 신랑 그런 게 좀 유달리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가정 형편이 어렵게 자랐던 것도 아닌데, 일단 그런 갈증이 남보다는 좀 항상 있어서 남보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20년 전에 아메이도 해봤고 또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했고 이러했던 경험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준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실 점검과 더불어서 조금 색다르고, 제가 짧게 끝내라 그랬거든요. 일단 아무리 좋은 강의도 길면은 안 된다. 1시간, 무조건 1시간 15분, 20분 안에 끝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스마트한, 이제까지와 볼 수 없었던 스마트한 사업 설명을 하도록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진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와 같은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방금 소개받은 홍진용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예, 오늘 혹시 여기 처음 사업 설명 들으러 오신 분은 없죠? 네, 다행입니다. 초보 운전이라서. 예,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주신 대로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그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일만 해가지고는 과연 내 노후가 보장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대학교 입학할 때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는데 전액 장학생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사실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4학년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4학년 2학기 한 가을쯤에 돼서 삼성전자에 이제 특채로 채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별 취업에 대한 고민 없이 4학년을 아주 즐기면서 다녔고, 삼성에서도 제 동기들보다 대리를 1년 정도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진이라고 그러죠. 저희 부서장이 삼성 직장생활 15년 하는 동안 S라는 고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부서장 위에 계신 임원이 주신 그런 고가도 S 고가를 받으면서 이제 특진도 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렇게 별다른 뭐 외길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실제 결과는 물론 이제 뭐 IMF 때도 뭐 좋은 직장에서 이제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외국계 반도체 회사 가서 거기서도 뭐 굉장히 빠르게 승진하면서 아주 잘 했었고, 그러던 즈음에 이제 저희 그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 한 서드맨 3인자 정도 되시는 분이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뭐를 찾는 사람이라서 세상에 이런 게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정혜 씨는 별 관심을 안 보이는 척 했는데 집에다 책을 놔두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해서. 한 에메랄드라는 직급까지 올라갔어요. 한 3년 정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월급 외로도 한 수입이 한 400 정도에서 500 사이로 받았죠.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플랜이에요. 그죠? 내가 꿈에도 그리던 노후 보장이 그때 이제 다 끝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 자체가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제 거의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게 이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제 그 아메이에 대한 회원의 포화설이 돌면서
이 회원 가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회원을 그만둔과 동시에 물건을 안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만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유통을 경험해봐서 아는데 100원짜리 물건이면 보통 공장 출하 가격은 30원, 40원, 비싸봐야 40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유통 마진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수당까지 주려면 도대체 얼마의 마진을 붙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는 무조건 비싸야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을 판단할 수 없는 제품들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옵니다, 보통. 이해되세요? 시장에는 이런 물건이 없는 그런 물건만 들어와서 굉장히 고가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자석료, 저희 집에도 그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친척 형이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하나 사셔가지고 저도 그거 깔고 잤었는데, 자석료 하나에 말도 안 되는 100만 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거죠. 근데 아메이는 유일하게 그 소비재로 이루어졌고, 이거라면 어차피 집에서 써야 될 물건인데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제 아메이 물건 상품 대부분이 마트나 백화점에 나오는 물건보다는 가격이 마찬가지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그만둔과 동시에 물건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낙담을 하고 이제 다시는 이 길을 걷지 않으리다라고 딱 이제 작심을 하고 그만두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이제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7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신 그 문호성 사장님, 그분이 저한테 다시 이거를 전달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아메이를 왜 실패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회원을 그만두는 순간 물건 안 쓰잖아요. 자발적 재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되면은 우리가 잘 됐겠지? 그랬겠죠. 내가 사실 사업을 검토를 몇 달 동안 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전달 안 하면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나중에 정말 욕을 먹을 것 같아. 그러면서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식사를 해도 해필이면 이 오리 탑센터 근처에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역에 센터가 있나 보다 이제 감을 잡았었죠. 그래서 그날 이제 처음으로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괜찮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지만 뭐 이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있는데 뭐 쉽게 다가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 한 1년 반 이상을 제가 이제 외국에서 펀드를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종도에 그 카지노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겐팅 카지노 있죠. 거기 이제 그 손자도 주주로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잘 안 돼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엄청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게 이제 에너지가 다운되니까 이것도 괜찮은지는 알겠는데 쉽게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럼 제가 가입만 해놓을게요. 그러고 이제 가입만 한 상태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금융 전문가 과정 교육을 좀 받고, 내가 과연 10년 뒤에도 결국 금융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내 금융 상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겠구나. 예. 사회생활 잘하시겠어. 제가 올해 이제 54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10년 뒤에도 이런 상품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전달하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과연 내가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그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 이제 문호선 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애터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만약 2년 뒤, 3년 뒤에 우리가 진행해왔던 일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쌓여서 뭔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이가 애터미라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둘이 결심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15년 8월 9월이었죠. 9월 10월이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이제 혼자 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혼자 다녔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한쪽 날개로 날려다 보니 쉽지 않잖아요. 자꾸 이렇게 돌게 되고 한 방향으로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친구들만 아름아름 이렇게 가입시키고 하는데 남자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소비는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술자리든 밥자리든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그 이정혜 씨가 집에 어느 날 분연히 떨치고 집에서 일어나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작년 제가 12월 달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직급에 이제 그 도전을 해서 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이 뭐죠? 나침판이죠. 제가 만약 우리가 만약 앞으로 5년 뒤 미래, 10년 뒤 미래를 조금만이라도 알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삶이 편해지겠죠. 내년에 집값 떨어질 거 알면서 집 살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맨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되지도 않는 주식 사고, 떨어질 거 아는데 살 사람 없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미래를 앞을 내다볼 수만 있으면 인생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나요? 여기 계신 분이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 트리플 라인이라는 클럽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상을 받았어요. IBM에도 15년 이상 근무를 했고, 이분이 사실은 국내에서 갑자기 유명해지고 국내에서도 초대를 받아서 여러 강연을 다니고 계신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국내에서 조명받게 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작년에 스위스에서 있었던 다보스 포럼이에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30년이면 전 세계 일자리의 20억 개가 사라진다. 엄청 섬뜩한 얘기죠. 그래서 그게 그냥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슈가 돼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각 나라가 이 사람을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서 가끔 제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너희는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고 생각하니, 현재가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하니?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뭐가 바꿀까요? 네? 대부분 현재 열심히 살면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왜 24시간 설렁탕집은 성공하지 못하는 집들이 많죠? 열심히 사는데. 그죠?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야, 비전이 있어야 현재 내 행동에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미래를 알면 현재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그걸 알고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토마스 프레이가 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100% 공감했거든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여기 노랭이 활짝 이렇게 계셔서 제가 굉장히 고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Q&A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아요. 근데 오래 살아. 이걸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1시간 15분 안에 끝나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네, 금상첨화. 그렇죠? 금상첨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병은 없어. 근데 준비된 재산은, 병이 걸렸는데 준비된 재산은 많고 장수해. 그럼 뭘까요? 돈으로 이제 치료해서 오래 산다는 얘기죠. 병은 있지만 골골 50년 뭐 이런 걸로. 네, 천만다행.
근데 돈도 없는데 병에 걸렸어. 뭐죠? 네, 설상가상. 오래 살고 병도 없어. 근데 돈이 없어? 뭐? 네? 네, 문정걸식. 문정걸식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자신 있게 1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왜 한숨을 쉬세요? 예, 우리 이정원 사장님 역시 국장님 다르십니다. 자, 여기서 응용 문제 들어갑니다. 요거는 내 입장에서예요. 내 입장이에요. 아버지가 장수를 하셔. 병도 없으신데 돈도 엄청나게 많으신데 부모님인데 너무 오래 사셔. 예, 한 100세까지 사셨어. 이거 내 입장,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뭘까요? 예, 대량 난감. 예, 응용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환경을 보면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이 중에서 이제 저금리는 사실은 이제 일정 시간 동안은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됐지만 저성장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성장은 사실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특히 현재를 사는 우리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세대가 저성장 세대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리고 과거에 이제 농경사회는 워낙 오랫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에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한 200~300년 동안 계속 세상은 성장해 왔어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가 달랐고 올해가 다르게 내년이 달랐고 계속 성장해 왔는데 그게 멈춰버리는 시기가 온 게 전 세계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한 10년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했던 유럽이 한 10년 전부터 얼마나 비틀대기 시작했나요? 그 뉴스 기억나시나요? 이태리 어떻게 됐나요? 아일랜드 어떻게 됐어요? 스웨덴,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했던 스웨덴도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엄청 저성장 빠지면서 늪에 빠지면서 고생했고 우리나라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한 10년 넘게 거의 코스피 상장사 대부분의 기업들의 보통 주식 볼 때 안정성, 수익성, 그 다음에 성장성 보거든요. 코스피 기업 주요 상장사들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 증가율이 거의 제자리 20년 동안. 그리고 수익성을 보는 영업이익률은 거의 5%에서 왔다리 갔다리.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저성장 발생 원인이 뭐냐면 첫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선진국에서. 한국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술 혁신의 어떤 한계,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해 오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없는 정도까지 이제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기술 혁신만으로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 중국이 2007, 8년도부터를 정점으로 시작해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급속하게 꺾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차지하는 중국의 포션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이동훈 사장님.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지표가 있는데 나라별로도 있지만 거기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 예, 한 25% 됩니다. 미국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6%.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성장이 멈춰선 상태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이 왜 두 자녀 정책을 포기했는지, 아니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는지 거기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자녀 이상 정책으로 이제 그걸 포기한 거예요. 한국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08년 거의 10년 동안을 거의 다 그냥 똔똔 수준이면 다행인 거고 심각한 거는 지금은 과거 3년 연속 영업 증가율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국내 상장사 경영 지표 중에서 제가 한번 삼성전자를 제외시켜 본 그래프를 찾아봤더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기업들 어때요? 다 제자리죠. 다 제자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30대 기업 경영지표 보면 30대 기업 30위 안에 들어가는 경영지표입니다. 인건비 증가는 계속 8.9%, 7.5%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매출액은 계속 떨어지죠. 이익 증가율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인당 영업이익 인건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건비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한국이.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하나를 보면 공급 과잉을 들 수가 있는데 이 공급 과잉에 빠진 제품들을 보시면 과거에 다 우리나라가 최고 1등 아니면 2등 하던 품목들이에요. 그죠? 철강, 자동차 전 세계가 56.7%가 과잉 공급이에요. 석유화학, 철강, 포스코가 제일 잘하던 거 37.7%가 과잉 공급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과잉 공급이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전문가들은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요. 이 보통 영어로 새가슴을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치킨 게임 한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규모를 점점 키워요. 왜냐하면 규모를 키워야지만 가격이 코스트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새로운 업체들을 다 죽여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아무도 공급을 줄이지 않아요. 문제는 공급 가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장률의 국가별 기여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 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급속도로 꺾어지고 있죠. 중국이 아파트 미분양 상황입니다. 보시면 2002년부터 미분양이 쭉 줄어들더니 2007년도, 8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2013년도에 분양을 했더니 27% 정도가 미분양이 난 거예요. 중국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1000만 가구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100만 가구가 넘으면 우리나라 금융 완전히 망가집니다. 100만 가구만 돼도. 근데 중국은 지금 1000만 가구가 넘어요. 미분양. 그러면 중국에서 아파트 지금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저성장 패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공급은 과잉 공급으로 인한. 그러면서 저성장이 되다 보면 과거에는 내가 이제 열심히 잘 살고 내가 돈벌이도 수월하고 할 때는 뭐가 생겨요? 사람들의 마음에? 부자들은 인심이 어디서 나요? 곳간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애들도 도와주고 아유 너희 난민들 우리나라 와서 살아 고생했어 이런 아량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전 세계가 이제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성장에 따른 세계적인 변화 중에 가장 작년에 크게 나타났던 게 브렉시트. 유럽 안에서도 EU 안에서도 가난한 나라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영국으로 오는 거예요. 영국이 그나마 제일 잘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영국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너희들 오지 마. 한 게 브렉시트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자죠. 자유무역, 반자유무역주의, 그 다음에 반인종주의.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누가 밀었어요? 대통령 되라고 누가 밀었죠? 과거에 공장이 많았던 지역의 디트로이트나 이런 완전히 폐허가 됐던 그런 그 다음에 시골에 못 사는 사람들이 밀어붙인 거예요. 실제로 뉴욕, LA 대도시는 다 힐러리 클린턴을 밀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저성장에 따른 세계적인 변화를 보면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좀 팽배해지고 있죠. 특히 오스트리아 같이 이런 문화와 이런 거를 품위를 최고라고 여기는 이런 나라들도 작년에 어떻게 했죠? 국경 폐쇄해버렸죠. 들어오지 말라고. 좀 이런 전 세계적인 저성장에 대한 폐해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취업자 수 떨어지고 근로소득 떨어지고 가계소득 떨어지고 가구당 부채 늘어나고 법인세 수가 줄어듭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경제 성장률 몇 프로예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졸자 수가 그 당시 48만 9천 명. 성장률 2.3%를 딱 적용했더니 신규 일자리는 겨우 17만 6천. 그럼 나머지 31만 명 어떻게 돼요? 아르바이트 평생 한 번도 좋은 직장 가져보지 못하고 정규직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예, 그냥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2017년에 청년 실업률 추이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게 9.4%. 예,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적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연령별 취업 변화율을 한번 보실래요? 20대, 30대 취업률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근데 거꾸로 40대, 50대, 60대 취업률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저 얘기는 뭐예요? 좋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가는 일자리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 추이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 현상은 다 연결됩니다. 이게 소비 성향의 지속적 침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이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게 1989년이거든요. 자, 저기 보면 1992년부터 일본의 그래프예요. 소비가 꺾어진 거죠.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를 하는 비중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쭉 보면 아주 꺾어졌는데 상당히 그나마 완만하게 꺾어진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77.3에서 지금 현재 2016년부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보다도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어 있어요. 한국이. 지금 만약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왜 장사가 안 되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왜 그러지? 계속 이걸 무슨 박근혜 탄핵이다. 이런데 세월호 때문이다. 자꾸 엄한 이유를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침체 속도가 2배 정도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소비 꺾이는 것보다. 그래서 저성장 자영업자의 몰락인데 저도 이제 이 자료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 맥도날드 수보다 우리나라 치킨 가게 수가 더 많다는 거. 네? 여기 맥도날드 얘가 뭐라 그래요? 이런 대우 처음이야 한국에서.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고용의 양질의 직장이 많아지면요 자영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영업 시장이 전체 그 고용 취업자 수의 26%를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539만이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공급가행으로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치킨집들이 치킨집 폐업률을 보면 3년 내에 50%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계속해서 새로운 가게들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 이렇게 폐업한 그래프예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꺾어지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저성장에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여파가 온 게 1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생애 미혼율이라는 게 50세까지 결혼 안 한 사람들. 남자 몇 프로예요? 20%. 지금은 20%가 넘었습니다. 지금 2010년도 데이터예요. 5명 중에 1명이 50세가 될 때까지 결혼 안 해요. 여자는 10.6%. 남자는 20%인데 왜 여자는 10.6%야? 이 중에 한 10%는 갔다 왔겠죠, 2번. 그죠? 한국은 아직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국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결혼 못 할까요?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내 가족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2007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이 당시에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거 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왼쪽에도 진짜 아주 왼쪽에 가 있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설마 그랬습니다. 저 이 책 그 당시 볼 때. 그때 이 사람 얘기가 뭐였냐면 앞으로 20대는 상위 5%만이 한전, 삼성전자 5급 사무관한테 고급 일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19만 원 정도가 될 거고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에 지금 20대가 승자 독식의 게임을 받아들인 첫 세대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저희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을 저희들이 이제 한 2명 정도 쓰는데 걔네들이 지금 대학교 멀쩡한 전산학과 나온 애들이에요. 4년제. 걔네들이 지금 가져가는 게 지금 한 130만 원 가져가요. 세전 빼고. 있어요. 세전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 이게 진짜 불과 2007년이니까 10년 전 얘기인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애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1980년도 한 반에 76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27명. 예.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게 교사가 지금 2만 5천 명이 현재 남고요. 10년 뒤에는 4만 명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애를 낳아서 사범대를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예,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도 취업을 내가 고용된을 기다리는 건 뭐 하세월일 거예요. 지금 50대 이상의 교사들한테는 원래 연구 수업 안 맡깁니다. 예우 차원에서.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고령의 교사들도 연구 수업을 하십니다. 왜? 귀찮게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지금 쌩쌩한 애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2016년 1월 16일 이게 2016년 1월 11일 기사예요. 동아일보. 동인문 초교는 서울에 있는 거예요. 시골 학교가 아니에요. 동인문 초교 학생수 변화를 한번 쭉 보시고요. 이건 서울에 있는 장안초교. 2007년도 428명이 수학여행 갔는데 7년 때 어떻게 됐어요? 112명.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지 아시겠죠? 자, 이 상태로 줄어들면 2023년이 되면 대학 진학수가 24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대학 정원이 58만 명이거든요.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는 대입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그러니까 대학 못 갈 일은 없어요, 이제. 확 줄어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방대 어떻게 될까요? 문 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지방대가 뭘 하고 있냐면요. 같은 교수를 두 학교가 같이 써요. 그런 걸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대들이. 이런 변화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근데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보면 198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간 적 없이 계속 떨어졌어요. 2.8%. 올해 IMF가 작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3% 예측했었는데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2.1% 정도 예측했고요. 2.5%를 보고 있다가 지금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인한 2.5% 지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대략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성장이 되지 않으면 투자가 일어나나요? 기업들이 투자해요? 안 하죠. 투자가 안 일어나면 일자리가 없다 보니 소득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쓸 수도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근데 우리나라 경제 수치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허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경환 부총리가 집사라고 했죠. 그게 몇 년도예요? 2015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리 낮춰줄 테니 집사라. 그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2.8%를 달성했어요. 2016년도 1분기에 2.8%. 그 중에서 건설 분야가 차지한 게 1.2%예요. 1.2%면 실제 몇 프로예요? 1.6%. 2분기는 더 심각해요. 3.3% 중에 1.7%가 건설이에요. 빼면 어떻게 돼요? 1.6%. 실제 경제 성장률이 1.6%, 1%대에 머물고 있고요.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이게 건설 분야를 제외한 경제 성장률인데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금리는 1, 2%를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진짜 이 저성장 탈출의 해법은 없냐? 이제 가까운 나라는 아닌 멀리 있는 스웨덴과 이태리의 경우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실제로 1985년도부터 1990년도 중반까지는 실제 이태리 경제 성장률이 스웨덴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스웨덴이 앞서가다가 이때가 언제죠? 리만 터질 때 같이 꺾어졌고 2008년도에 스웨덴은 급격하게 다시 일어나서 이탈리아를 압도했죠. 이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왜 스웨덴은 저렇게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다시 회복했을까요? 네, 정치적 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국회의원 4명당 보좌관 1명이 배정되는 나라. 국회의원의 유류 보조비는 지원이 안 되는 대신에 교통카드를 주는 나라. 모든 월급 세비 다 포함해서 800만 원만 주는 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세우는 정책이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의가 있을 수 없죠. 스웨덴이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연금제도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뭡니까? 복지 천국. 그랬죠? 그러다 보니 저성장에 빠지면서 연금제도에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연금제도를 다 뜯어 고칩니다. 돈을 더 내게 하고 돈을 덜 가져가게 하는. 우리나라 난리가 날걸요 아마? 아마 전쟁 날걸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 상태에서 나라가 발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상태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 정도 정치 구조 상태에서는. 그래서 빨리 성장을 빨리 잊어버리고 성장할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성숙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고. 더 이상 성장은 안 돼요. 성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숙이 뭐냐? 이게 뭐죠? 프로크로테스테스 침대라는 게.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여행객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우면 길면 톱으로 잘라버리고 짧으면 늘어뜨려서 침대에 맞춰서 죽이는.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사고에 맞지 않은 건 다 아니라고 노를 하는 거죠. 나랑 다르면 틀리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다 손에 이런 톱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편견이라는. 가족들끼리도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고. 그게 뭔데? 그죠? 지지 후보가 다르다고 싸우고. 그게 뭔데? 사실은 빨리 이 나라에 정말 현명한 지도자가 나와서 성장을 그만 얘기하고 성숙된 국민 사고를 외치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도 정말 애민 사상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돼요. 유능한 사람을 뽑는 건 안 됩니다. 이제 히틀러가 유능하지 않았나요? 히틀러 유능했습니다. 얼마나 말 잘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실패했어요? 애민 사상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능한 지도자로는 나라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은 성공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이 프로크로스테스의 이 톱을 내 손에 들려 있는 게 뭔지를 보시고 좀 빨리 버리셔야 되고요. 비워야 됩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성장에 대한 얘기는 좀 이해되셨나요? 이제 어디 가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제 저성장에 대해서. 자, 그럼 경제 성장률과 기준금리가 왜 중요하냐? 보통 저성장이 일어나면요 금리를 낮춥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우리 돈 갖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 돈 갖다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1.25% 정도라고 하면 사실 이 정도가 적당한 금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나라 실제로 앞으로 금리는 1% 미만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근데 이제 금리가 왜 중요한지, 자본주의가 빚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해서 각 은행에다 5천억을 뿌립니다. 그러면 실제 시중에 도는 돈이 얼마까지 도냐면요. 6조 60억이 돌아요. 그러면 실제 내가 한국은행에서 만든 돈은 5천억인데 나머지 6조 60억이 다 뭐예요? 네, 빚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생겨난 건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보면은요 불과 1분도 안 지났어요. 실제 자본주의가 생긴 건 1600년대인가에 영국에서 금은 세공업자가 금을 보관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탐욕주의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만드는 거죠. 돈을 권하는 사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돈 빌려주는 회사. 한국은행 말고 캐피탈. 예. 유명한 캐피탈
러시안 캐시 사채업자. 걔네들이 원래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죠. 일본에서 올 때 보통 걔네들이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몇 조 되거든요. 근데 올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몇백억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0억을 빌려주고 나가죠. 그러면 그 100억을 빌려준 거에 대한 수익을 담보로 다시 은행에서 또 95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95억을 빌려준 그 수익을 담보로 다시 90억을 은행에서 빌립니다. 실제로 100억을 내가 현찰을 은행에다 집어넣고 내가 사채업을 하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 생기는지 이해되세요? 5천억을 갖고 들어오면 6조 60억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거예요. 금리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일반인들이 알아도 사실은 금리가 변동될 때 집을 살지, 채권을 살지, 주식을 살지 대충 이제 되는데 시점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 쉽진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그 정말 정확하게 그 입력시킨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89년도죠. 89년도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는데 그게 금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실제 일본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가요? 승전국인가요? 네? 일본과 독일 2차 세계대전의 승전이에요? 패전이에요? 패전국이죠. 근데 재밌는 건 승전국인 영국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망가지고 거꾸로 일본과 독일은 씩 하고 올라갔죠. 독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일본을 미국에서 월남전하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창기지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일본에다가 그 군사공장을 만든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서 두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급속도로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75년도쯤 되니까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8,000불, 미국은 15,000불. 배알이 꼴려요, 안 꼴려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이 계속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서 견디다가 1985년도에 뉴욕에 있는 프라자 호텔이라는 데서 G5 5개국이 모입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야, 나 이대로 안 돼. 나 앞으로 저환율 정책, 달러는 저 달러 정책 쓸 거니까 너희들 다 따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일본 엔화가 1달러에 240엔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일본 1달러에 120엔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일본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출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 은행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로 아무나 갖다 돈을 쓰라고 막 푸는 거예요. 저금리로. 근데 기업들이 이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뭘 했을까요? 부동산을 샀어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의 영화사, 뭐 기억나시죠? 그 당시 동경의 땅을 팔면 미국 전국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버블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일본의 그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했죠? 더 이상은 못해. 이제 긴축할 거야 한 게 1989년도에 금리를 올립니다. 전 세계 모든 금융위기 뒤에는 반드시 저금리가 있었고 저금리 뒤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금리 인상이 따라오고 그리고 부동산 폭락이 따라왔어요. 항상. 그래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위안 부담은 커진다 적어진다?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그래서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계소득 대비 그러면서 점점 대출 규모는 커지고 이런 소비 변화도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가계 대출이 많아진 상태에서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아까 저성장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가계 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금리 정책 힘들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IMF에서 한국 이대로 안 되라고 경고하면서 무조건 원리금 상환해라. 원금 플러스 이자. 전 세계에서 사실은 만기까지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만기하고 원금을 같이 갚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거 바꾸라고 한 거 했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집단주택담보대출 막으라고 이제 조심하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이게 된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1% 금리가 올라가면 연간 이자로 내야 될 금액이 11조 원이 올라가요. 그럼 158만 가구가 현재도 한 개 가구인데 1% 올릴 때마다 8만 가구 이상씩 한 개 가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1.25%가 기준금리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량한 사람들이고요. 우량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5%가 다 되죠. 이제 가계 대출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저금리도 이제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만만치 않을 거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2019년까지 3%까지 올리기로 하겠죠. 그 상태에서 한국이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샥 빠져나가죠. 중국이 4조 원의 4조 달러를 갖고 있다가 미국이 저렇게 하면서 1조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3조 달러 언더로 떨어진 게 거의 한 10년 만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행인 건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유로화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그러면 트럼프가 요번에 그 트럼프 케어, 오바마 케어 그 통과 못 시켰잖아요.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진행하는 정책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면서 강달러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강달러가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환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금리보다도 달러 강세로 가면요, 그 환차손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게 투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국내에다가 투자하는 게. 근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저달러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예요, 우리나라로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세 번째 이제 이게 또 헤드액인데,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에 지금 가고 있는데, 전체 인구 65세 인구가 14%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까지 예상되는 게 2026년, 고령화에서 초고령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26년. 프랑스는 154년 걸린 걸 26년 만에. 정말 성질 급한 나라죠. 미국은 94년 걸린 걸. 일본 애들이 우리랑 그런 거 참 비슷해요, 그죠? 36년 만에 돌파했어요. 하긴 뭐 식당 들어가면서 주문과 동시에 밥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그죠? 그러니까 진짜 빨라요, 뭐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지요, 적어져요? 적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냐면,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버는 사람이에요? 네, 벌고 쓰는 사람. 그리고 벌어서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줄어든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1,000만 명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2015년에는 10명이면 3.8명 정도가 그 생산활동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가 220%까지 국가 부채가 증가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냥 정부에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계속 지급 마련해서 거기다가 이제 복지 정책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2017년,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유년과 노년의 인구 비율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분당선 낮에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노인분들 많으신지.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 보면 노인 범죄 급격하게 늘고 있죠. 몇 프로? 수감자 중에 거의 20%가 다 돼가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 이유는 감옥에 수감돼 있으면 1년 예산 420만 행을 받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200만 원.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독거노인 최저생계비가 들어가는 돈이 98만 행. 얼마나, 감옥에 있는 게 편해요? 집에 있는 게 편해요? 네, 그럼 가야죠. 네. 거기다가 건강검진까지 해주는데. 네. 이게 고령화 사회의 비극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변화를 보면 일본의 도쿄 빈집 현황 보십시오. 네? 지금 전체 가구의 13.5%가 집이 비어 있고요. 일본의 빈집 추이를 지금 노무라 연구소에서 분석한 건데 2030년이 되면 30%가 집이 비어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을 받아도 전혀 기쁘지 않은 거죠. 두부 한 모 사러 5km를 걸어가야 돼. 가게가 다 문을 닫아서. 지금 현재요. 주유소까지 40km를 차를 몰고 가야 되고. 근데 이게 문제는 한국도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마스다 보고서라는 데서 나온 건데, 그 65세 노인 인구와 20세에서 39세까지의 가임 여성 인구 분포를 한 거예요. 1% 미만은 인구가 줄어들고 0.5% 아래는 소멸하는 지역이다라고 분석한 건데, 일본을 보면 2040년에 49.8%의 지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죠. 근데 한국을 보면 지금 현재 40%의 읍면 동리가 이미 붕괴 상태예요. 다 대도시로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책에서도 한국은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한국 소비가 정점을 맞을 거고, 2018년을 정점으로 한국 소비 정점을 맞을 거라고 보고 있죠. 일본의 소비 정점은 이미 이때 꺾여서 다시 계속 꺾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구 절벽이 왔을 때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게 뭐예요? 부동산. 그럼 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인구 절벽도 있지만 이제 이런 베이비 부머들도 있고, 또 국가별 보유 부동산 자산 비율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체 자산의 77.2%가 부동산. 네. 창문 좀 열어놓을까요? 다들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뭐 이런 이제 일본의 예를 너무 많이 뭐 들어봐야 슬픈 얘기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나의 인생과 뭐가 관련이 있는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을 가장 크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식사회의 종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 전수형 교육의 종말. 그게 왜 그러냐면 요번에 그 알파고 사태 보셨죠? 이게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가 크면 분모가 무한되면 분자가 아무리 뭐 100이든 200이든 의미가 있어요? 분모가 무한되면 의미가 없겠죠? 예,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인간이 머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서 단순 암기형 교육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7살짜리들은 걔네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쯤 되면 지금 현재 사회에는 전혀 없는 직업이 50%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년 내 직업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으로 보고 있죠. 일자리에 변화가 생겨요. 이거 뭘로 졌을까요? 3D 프린터로 진 집이에요. 프린터로.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프린터로 진 거예요. 프린터로. 대단하죠? 24시간 만에.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인데요. 뉴욕에 있고 주식 전문 트레이더 600명이서 거래를 했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남았다고요? 2명. 600명 중에 2명만 트레이더가 남고 나머지 다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지금 시티그룹이 2025년까지 미국, 유럽 은행권에서 현 인력의 금융권 인력의 30% 이상, 170만 명이 해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왜냐?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애널리스트가 40시간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해결해, 얘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미 IBM 왓슨이 들어와서 벌써 활동하기 시작했죠. SK가 왓슨하고 계약해서 국내 보험회사랑 콜센터 오픈합니다. 컴퓨터가 한국 사람 말하는 거를 지금 97%까지 인식해요. 97%. 말하고 대답까지 다 해줍니다. 콜센터 사라질 확률 100%. 그리고 가천 길병원에서 암 환자 진료할 때 IBM 왓슨 컴퓨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4개 병원에서 지금 받아들였어요. 가천 길병원, 부산대학병원, 그다음에 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그다음에 대구 카톨릭병원 4군데가 받아들였는데 1,500만 페이지의 의학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거를 의사가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워요. 근데 얘는 환자 개인 정보 들어오면 그걸로 다 분석해서 처방까지 내려줘.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진단 의사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SM이 IBM 왓슨 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세요 하는 서비스 있죠. 나 오늘 약속이 어떻게 돼?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 서비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걸 연예인 목소리로. 이게 왓슨의 놀라운 확장력이에요. 이게 지금 닥터 왓슨, 쇼핑 도우미, 롯데는 계약했어요 이미. 왓슨에다가 그러니까 그 쇼핑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 몇 살, 어디 살아, 도시야, 지방이야, 뭐 백화점 어디야, 다 여기까지 정보를 주면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뭐가 제일 좋고, 이런 걸 다 안내해요. 콜센터, 음성비서,
예, 지금 AI 생명에서는 왓슨하고 이제 SK가 해서 왓슨 이제 그 컴퓨터 AI 그 저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그 환자 맞춤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처방. 예, 그 사람 내 본 생명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고가 고액 VIP겠죠. 그 사람한테 계속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이건 뭐예요 또? 햄버거를 굽는 인공지능. 예, 단순히 패티만 굽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전부 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의사들의 80%를 대체할 거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의학 펀드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의사 80%는 필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티안 해먼드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도 컴퓨터가 기사 쓴다는 거 아세요? 아시고 계셨나요? LA 타임즈가 몇 년 전에 LA에서 지진 났을 때 지진 나고 3분 만에 인터넷에 기사가 떴는데 그거를 누가 썼을까요? 사람은 3분 만에 쓸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썼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그 퓰리처상을 인공지능이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2030년이 되면 뉴스의 90% 이상은 컴퓨터가 쓸 거라고 봅니다.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입니다. 한국 학생들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 자, 이 정도의 앞으로 사회 변화 속에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도 잘 살 수 있다 하시면 진짜 지금까지 대단히 잘 살아오신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진짜 박수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 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노후 대책을. 연금을 드실 수도 있고 돈이 많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지만 돈이 있으면 늦진 않았죠. 뭐 자영업 했으면 좋겠는데 자영업 지금 아까 보셨죠? 실패 확률.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오게 된 이유는 그 세 번째 대안으로 애텀이라는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그 3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애텀이라는 회사는 2009년도에 이제 그 박한길 대표 이사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2006년도에 SBB라는 이름으로 아주 작은 회사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선바이오텍 비즈. 네. 2006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애텀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설립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그 2010년부터는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가장 처음부터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처음 들어간 나라들이 다 어때요? 선진국들이에요. 사실은 생활 필수품을 유통시키는 회사에서 선진국 생활 필수품은 사실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 나라의 생활 필수품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중에서 저런 선진국에 지금 생활 필수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일본에 기초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요즘 뭐 기능성이라고 그래서 무슨 여자들 무슨 이렇게 무슨 쿠션 파운데이션인가요? 그런 기능성으로 아이디어 상품 나온 거 몇 가지를 뭐 빼놓고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화학 수준이 굉장히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초 화장품을 수출하는 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쓰지도 않고요. 수출한다 하더라도. 근데 애터미가 일본 현지 법인 오픈하고 지금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제품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멕시코까지 전 세계 9개국에 들어가 있고 올해 태국 그리고 하반기에 베트남 내년에 인도네시아, 호주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급속도로 안정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마케팅의 원칙이나 기준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매우 단순하다는 거죠. 싸고 좋으면 팔린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죠. 싼데 어떻게 좋아? 그죠? 좋으면 비싸야지.
근데 만약 싸고 좋다면 팔릴까요? 팔리겠죠. 예. 이거에 대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거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하는 것. 이것이 이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었고 이것이 통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9개국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애터미라는 회사의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보면은요. 애터미한테 이 주력 제품을 공급하는 콜마 B&H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2004년도에 설립할 당시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 출자를 하고 한국 콜마, 역사가 100년 된 콜마라는 회사가 미국이 본사죠. 역사가 100년 된 화장품 ODM, OEM 전문 회사고 전 세계 9개국의 공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랑 기술 출자 자본을 지원받아서 2004년도에 설립이 되는데 연구개발은 원자력연구원과 기타 다른 연구소가 맡고 생산은 콜마 B&H하고 한국 콜마가 맡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제품을 공급받아서 독점적으로 애터미가 전 세계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트너로서는 뭐 최상의 파트너들과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콜마 B&H는 어떤 회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선바이오텍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이 회사가 2006년도에 연구소 기업, 우리나라 제1호 연구소 기업인데요.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논문으로까지 나왔어요. 콜마 B&H의 연구소 기업 성장 사례가. 그래서 이 선바이오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이 콜마 B&H로 바뀐 건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한국원자력연구원, 다른 그 연구원들과 함께 이런 기능성 소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됐고 지금은 생산하는 제품의 85% 정도를 애터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콜마 관련된 뉴스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나중에 따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애터미 매출 추이표를 한번 볼까요? 2009년도에 국내 매출 227억 갖고 시작한 회사인데 2016년도 지금 국내 7,800억, 해외 1,300억, 9,1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고요. 이게 이제 그 연평균 그 증가율입니다. CAGR이라고 하는 건데 58%. 연평균 성장률이 58%. 대단한 성장률이죠. 네,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성장률을 가능하게 했던 건 뭐냐면 박항길 회장님의 면도칼 경영인데요. 자, 보실래요? 한국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인데요. 판매 관리비가 뭐냐면 그 물건의 가격 그 원가에 포함되고 있는 급여, 연구비, 복리후생비, 여비, 세금, 뭐 공과금, 감가상각비, 접대비 다 이런 걸 포함한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판매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판매 관리비의 포션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54%, LG생활건강 43%, 여기랑 이제 애터미와 같은 네트워크 회사인 한국아메이 22%, 뉴스킨 22%, 허벌 31%, 애터미 몇 프로? 8.98%.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이러기 때문에 이 가격에 물건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통회사가 이러한 판매 관리비를 보인다는 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홀딩스 컴퍼니, 지주회사라고 하는 회사들밖에는 이 정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애터미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9개국에 나가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갈 나라들이죠. 뭐 중국도 있고요. 뭐 호주, 뭐 브라질도 들어가야 되고 러시아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 나라를 들어가는 나라를 보면요. 한국콜마의 공장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보면 애터미가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이것들을 펼쳐 나가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전 세계 콜마의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도 애터미 유통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 제품으로 나온 게 이 6종 화장품인데 사실은 박항길 회장님이 해모임 갖고는 건강이 좋아지시긴 했지만 사업을 결정한 거는 6종 화장품 때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개발했던 장 원장님이죠. 네, 장인순 원장님이 지인이셔서 이게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찾아가셨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04년도 사실은 이거 개발된 건 먼저 개발돼서 2004년도에 회사 설립하고 SBT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겠죠.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네, 안 팔렸어요. 근데 이거를 유통을 하겠다고 가져간 회사들이 얼마에 팔았냐면 이 당시에 77만 원에 팔기도 했고 네, 화장품을 77만 원에 가져가서 판 사람들도 있고 150만 원에 판 사람들도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거죠. 근데도 제대로 팔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이 가져다가 76,500원이라는 가격으로 유통을 시킨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생각이죠. 이 화장품을 보면 이 화장품이 좋은 제품일 수밖에 없는 게 한번 보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 투자를 했어요. 그죠? 콜마 BNH의 기본적인 연구원들이 어디서 왔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았죠. 기술 지원을. 그리고 또 한국콜마가 자본과 기술을 댔어요. 이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애터미 스킨케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고순도 정제 기술, 후레쉬 바이오 기술, 발효 기술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순도 정제 기술을 보면 녹차를 쓰면 얼굴에 산 노화를 그러니까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녹차를 많이 못 넣어요. 이유가 뭐죠? 까매서. 그래서 한방 화장품들을 보면 색깔이 니리끼리해요.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을 이용해서 녹차 추출물을 색깔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기존보다 몇 배를 더 넣어요? 500배를 더 넣은 거예요. 500배를. 그래도 색깔이 하얗게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100배가 더 좋은 화장품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후레쉬 바이오 기술인데 후레쉬 바이오 기술은 기존에는 화장품으로 쓰려면 대부분 건조를 시켰어요. 동결 건조. 근데 바로 그대로 신선한 상태에서 추출을 해서 아주 신선한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콜마 BNH의 독보적인 기술로서. 그리고 한방 발효 기술인데 이런 상황버섯이나 이런 동충하초를 화장품에 넣으면 좋다라는 걸 누구나 아는데 못 넣어요. 왜? 냄새 때문에. 썩은 내가 나서. 근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방사선 처리를 해서 냄새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넣는 게 가능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콜마의 기술인데 보통 피부와 세포 간격이 보통 100나노 이상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많이 넣고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을 보통 보면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여자들. 막 때리죠. 아니면 막 롤러로 문대고 그거 안 되면 이제 30만 원짜리 기계로 막 비비죠. 네. 근데 이제 애터미의 이 화장품은 몇 나노? 입자 크기가 33나노. 네, 바르면 그래서 처음에 이 애터미 화장품을 쓰시면은 바르자마자 쑥쑥 흡수가 되니까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네. 그래서 피부 진피층까지 깊숙이 흡수되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피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태리 세계 화장품 과학자 대회에서도 최고 기술로 극찬을 받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장영실상을 받았고요. 장영실상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돈만 있으면 주는 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주 줘요. 52주, 1년 52주 중에 각 부문별로 줍니다. 화장품 부문에 주는 날 에센스 부문에서 받은 거예요. 이때 같이 올라갔던 게 랑꼼, 그다음에 비싼 거 뭐죠? 네, 설화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소비자 가격 3만 원, 회원가 15,000원짜리가 장현실상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력 제품이 해모임입니다. 해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열 및 면역 기능을 갖고 있고요. 조열이라는 게 피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FDA 안정성 통과했고 국제학에서 8년 동안 연구 개발한 거고 면역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준다는 건데요. 이 해모임의 주요 기능을 보면 NK 세포라는 게 뭐죠? 내추럴 킬러, 자연 살상 세포.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대식 세포들은 마커가 얘 바이러스야라고 찍어줘야지만 가서 잡아먹는데 내추럴 킬러는 상관없이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킬러가 NK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에 안 걸려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NK 세포가 많은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NK 세포가 적고 활동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개선돼요. 우리가 사이토카인으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인터페론이에요. 인터페론이 사이토카인의 종류의 한 종류의 하나거든요. 인터페론은 뭘로 알고 계세요? 항암. 그죠? 항암제로 알고 계시죠, 인터페론. 인터페론도 사이토카인의 하나거든요. 그런 사이토카인이 생성이 개선되고 면역력,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자연히 증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히 선진 사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국제 원자력 기구, 한국이 아니고 국제 원자력 기구 홈페이지에 가면 해모임에 관련된 논문만 수십 편이 올라와 있어요. 해모임 몇 그램을 먹었더니 면역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저렇게 좋아지더라. 그래서 실제 이걸 이제 했던 이런 데이터들이고요. 뭐 워낙 뭐 유명한 제품이니까 해모임 제품은 좀 어느 정도 생략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럼 애터미는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해서 유통을 시켜서 우리들한테 사업적인 기회가 되는 걸까라는 걸 알아보면 기존의 재래식 유통 구조를 보면 칫솔을 예를 들면 치약을 예를 들어 볼까요? 칫솔을 안 갖고 왔네요. 칫솔이 갖고 계세요? 네. 네. 어유 훌륭하십니다. 네. 이 애터미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칫솔인데 제가 사실은 그 약국 칫솔 보고 깜짝 놀란 게 약국 가면은 칫솔 하나에 4,000원, 5,000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썩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입맛은. 근데 이 똑같은 이 칫솔이 실제로 약국에서 3,000원 정도에 팔렸어요. 이 애터미에서 유통되고 있는 칫솔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할인마트 또는 그 홈쇼핑 이런 곳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통이 됐는데 이거를 묶음으로 한 10개들이 묶음으로 샀을 때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1,6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할인마트가 과거에 총판, 도매, 소매라는 단계별 유통을 하나로 본인이 통째로 그냥 1,000억짜리 빌딩 하나 세워서 유통망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3,000원에 소비자들이 살 수 있었던 걸 2,200원, 1,600원을 팔더라도 본인들은 충분한 마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과거에 소매, 도매, 총판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우리 주변에 우리 알던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할인점이 도입되고 홈쇼핑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승자 독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실제로 할인마트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경제의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승자 독식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 과거처럼 많은 유통 단계를 만들어 놓고 실제 3,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생산한 제품을 3,000원에 파는 것도 정당하지 않은 거지만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과정을 대기업들이 통째로 다 가져가는 것도 좋은 유통 구조는 아니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소비자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약 3,000원에 살 수 있고 1,600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디 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트로 갔던 거죠. 근데 애터미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만약 이런 과정에 할인마트도 필요 없고 소매상도 필요 없고 도매상도 필요 없고 없는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제조업체가 소비자한테 직접 제품을 전달하는 사회가 된다면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할인마트가 가져가던 걸 뚝 잘라서 놓고 보니 이걸 얼마에 공급할 수가 있게 된 거죠? 990원에. 소비자들한테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아는 회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회사에 납품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가 지금 4,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여기다 납품을 하겠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애터미가 2009년도서부터 아까 CAGR이라는 50% 이상의 급속도로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소비자거든요. 이런 회원들이 많으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조사는 늘어나고 가격은 점점 싸지고, 그러면서 회원 수가 100만 명 정도 늘어나니까 가격은 점점 떨어질 수.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력인 거죠. 만약 이게 1억 명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자가 만약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소비자가 있는 집단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눈이 돌아갈까요? 핑핑 돌겠죠. 핑핑. 어떻게든지 납품하려고 하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는 그럼 소비자한테 이런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좋은 일인 거죠. 예, 소비자 주권, 이건 소비자 주권 회복 운동인 거예요. 과거에 누구한테 털리던 거, 마트에 털리고 중간 소매한테 털리던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샀으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지킬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이런 세상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걸 키워나가는 게 우리 책임인 거고요. 이런 중간 유통을 최소화해서 이익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칫솔 회사가 생긴 지 11년 동안 매출이 5억 4천이었던 회사예요. 근데 애터미 납품하고 2009년도에 5억 4천에 불과했던 회사가 지금 매출이 어떻게 돼? 연매출 200억. 자, 2015년도에 판 게 몇 개? 2천만 개. 2천만 개 칫솔을 1년에 판 거예요. 1년에. 그 전에 럭키 777 칫솔 아시죠? 그게 1,000만 개로 기록이었어요. 한국에서. 1,000만 개가. 근데 이게 2천만 개 판이 연간. 왜? 990원에 이거보다 더 좋은 칫솔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00원짜리 칫솔 한번 사서 써보세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네. 저는 이 칫솔 쓰고 제 잇몸이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알았어. 소비자협동조합의 효과를 알았어. 네? 계속해서 기업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회사가 근데 정말 양심적인 게 뭐냐면 소비자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혜택을 누구한테 돌려줘요?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최초에 생활 화장품 5종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7만 납품을 해서 시작했던 회사가 15만 원에 현재 6종 시스템을 갖추고 5개에서 6개로 늘리고 토너는 125ml에서 150ml, 아이크림도 30ml에서 40ml, 사이즈까지 다 늘렸어요. 그리고 제품도 늘렸어. 근데 가격은 10년 동안 똑같이 얼마? 76,500원. 세상에 이런 회사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가가 몇 퍼센트가 올랐는데 짜장면 가격이 얼마가 올랐고 저거 기간 동안 10년 동안 물건 가격 안 올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대단한 회사예요. 해모임 한번 보시죠. 처음에 20ml 30포로 시작한 회사예요. 76,500원에. 지금 2014년에 몇 포가 됐어요? 60포. 가격은 똑같이 76,500원. 경이로운 회사입니다. 경이로운 회사. 정말. 네. 이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를 알면 이 회사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런 진실을 알면 알수록 떠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홍삼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진세노이드가 그람당 20mg으로 나와 있는데 홍삼 농축액 가격 비교를 해보면요. 천차만별이죠. 네?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실제로 6년근하고 4년근하고 진세노이드 함량 어디가 높아요? 4년근이 더 높아요. 4년근이. 근데도 6년근을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먹는단 말이죠. 네? 선택의 기준이 제품 플러스 섭취의 용이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가성비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홍삼도. 홍삼 보면 지금 4년근 홍삼정 기준으로 보면 자 진세노이드 함량 5.7665예요. 근데 가격 얼마예요? 37,000원대. 한 달분이. 여기도 보면 27만 원짜리가 6이에요. 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진세노이드 함량 6. 아까랑 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네. 지금 제일 정관장 라인에서 제일 비싸다는 거. 1개월분 20만 원, 80만 원짜리도 있죠. 애터미 한 달분 얼마? 39,000원. 근데 진세노이드 함량 한번 보시죠. 170만 원짜리보다도 더 진세노이드 함량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드시면은
바보. 예, 바보 중에서도 명인전에 나가야 돼요. 예. 에센스를 한번 보죠. 에센스 아까 장현실상 받은 거. 설화수 판매 가격 31만 원. 갈색병 에센스 이거 에스테로도 거 16만 원. 근데 상은 누가 받았어요? 네, 애터미께. 원가는 2만 원 6천 원대. 수입 원가 6천 원짜리. 선크림도 마찬가지고요. 네, 넘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콜마 비엔에시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뭐 가격을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마트에 있는 가격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 치즈 애터미께 얼마예요? 네, 29,000원. 임실치즈 생협에서 똑같은 게 41,000원. 인터넷 마트에서 34,000원. 이런 데도 40개 기준으로 가격 기준으로 똑같이 했을 때 40개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애터미 유기농 원당입니다. 똑같은 회사 제조사 아우노 거. 인터넷에서 17,200원 제일 싼 게. 애터미에서 얼마? 12,800원. 네. 라면도 애터미 개당 1,200원, 다른 데서 사면 1,390원, 1,650원. 네,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다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요? 이렇다 그러면 애터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애터미에 들어와 있는 전 제품이 이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마트에서 파는 것들 여기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회사가 이제 신상품 런칭하겠다고 목표라고 있는 것들인데 의약 외품, 건강식품들, 뭐 스페셜, 뭐 테라피, 인공지능으로 건강 상담 기능까지 지금 다 고민하고 있어요. 상품으로. 찜질팩, 해모임 키즈, 앞으로 들어올 수백 가지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백화점 같은 품질력으로 할인마트의 가격 경쟁력과 홈쇼핑이나 통신 판매하는 것처럼 가지 않고 인터넷을 주문을 통해 살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편한 모든 경쟁력을 가진 걸 남한테 야 이런 마트가 있어, 이 마트 와서 나랑 같이 사자라고 설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 수입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광고 수입은 누가 가져가던 거예요? 과거에 대기업들이 가져가던 거죠. 현재 대기업들이 가져가던 걸 소비자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좋고 싼 물건을 알았다. 그럼 어디 가서요? 나만 혼자 써요? 아니면 알려줘요? 네. 꼭 혼자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알려주겠죠. 이런 좋은 정보를 알았다면. 네,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슬픈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싸고 좋은 거를 살 수만 있어.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가 생활비로 쓰고 있는 이런 소비를 자산으로만 바꿀 수가 있으면, 투자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우리가 매일 구매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담는 거를 투자로만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산 이런 소비를 포인트로 잡아서 나한테 보너스를 준다면 굉장하겠죠. 그리고 나로부터 전달된 사람들의 모든 매출까지 다 인정해 준다면, 실제로 월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액입니다. 소득이 455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소비 지출 266만 원 정도 되죠. 이런 것 금액들을 이제 지출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대부분들은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서 포인트만 받죠. 0.1%. 100만 원 쓰면 얼마 주는 거죠? 0.1%면 1,000원이죠. 네. 한 300만 원 써야지 싼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구가 쓰는 한 달 생활비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평생 투자로 바꿀 수 있으면 4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의 대부분인데, 애터미 마케팅 소득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그 소비 형태 이제 내가 전달했을 때, 과거에는 모두 슈퍼나 마트나 홈쇼핑 이런 데서 샀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애터미 인터넷 마트로 바꿔서 썼을 때, 그래서 내가 A와 B에게 야 이런 마트가 있으니까 너도 이런 데서 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출이 발생되겠죠. 저 마트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 나로부터 발생된 모든 매출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광고 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다단계잖아, 난 다단계 싫어 그러는데, 사실은 다단계라는 게
이런 편견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자성료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2003년도에 방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공제조합이라는 게 생겼고요. 피해를 보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겁낼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의 구분을 정확히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애터미 회원과 사업자 회사가 성공하는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대단하다고 본 거는 가입비가 없다. 유지비가 없다. 추천 인재가 없다. 저 세 가지예요. 나머지는 이제 뒷부분 가면 설명드리고요. 도대체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입비가 없어요. 유지비가 없어요. 그리고 추천인에 대해 추천을 해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돈을 안 줘. 뭐 보너스가 없어. 근데 매출이 일어난다? 그 무슨 말일까요? 제품력이 있지 않는 한 구매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제품력이 없다면 이 회사는 필패하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입비, 유지비, 추천인재가. 저게 없으면 물건을 안 사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건 이 회사가 얼마나 제품 경쟁력이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매출이 발생되는 거를 수익을 10만 포인트라고 봤을 때 그중에 44%를 후환수당으로 돌려주고 20%를 직급수당, 6%를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비로 주시고 또 회사에서 30% 정도를 본사 운영경비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수당이 발생하는 거는 내가 30만 포인트를 올리고 나로부터 전달된 그룹 왼쪽 오른쪽에서 좌 30만 우 30만이 발생되면 그때 보너스가 첫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가입 시킨 게 한 1년 좀 넘었는데 지금 어쨌든 보면 한 1000명 넘게 그 회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 혼자 가입시키면 그렇게 되진 않겠죠. 예, 복제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은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쉽다. 아까 이종호 사장님 자신 있게 저 일본 구역에 그 금상첨화 쪽에 구역에 가신다고 지금 손 드셨잖아요. 이제 그 국장님이라는 이제 그 직급까지 가셨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5, 6개월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는데 그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너스에 대한 구조는 시간이 많이 이제 약속한 시간에서 정말 많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뒤로 좀 넘길 때 나중에 여기 초대하신 스폰서님들한테 좀 들으시는 걸로 하시고요. 애터미가 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우 상박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출이 30만 포인트에서 150만, 600만, 5천만으로 넘어갈 때 보시면 보너스를 주는 거랑 매출 느는 거랑 차이 보이세요? 실제 매출은 166배가 늘었는데 보너스는 20배밖에 안 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 사업자들한테 보너스가 많이 배분되게 해놓은 겁니다. 네. 직급 수당이 있고요. 직급을 수당하면 이런 부상들이 나옵니다. 뭐 제일 높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현금으로 10억, 그걸 현찰로 드리고요. 크라운 크라운 마스터는 이제 이덕우 단장님이 현금 3억을 실제 받았죠. 여행 가방에 넣어서. 네, 김성일 단장님은 이렇게 한 3분 정도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 직급은 7단계가 있습니다. 샤론 로즈, 스타 마스터, 로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딱 대부분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이 수입을 다 가져가는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소득 한 평균 1억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가 되면 다 2단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5천만 포인트 이상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각 라인에서. 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아세요? 네, 공통점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 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갔다 오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못 산다는 거죠. 다 출근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는 조금 좀 문명사회가라는 거고 저기는 덜 문명화가 돼 있다는 거지 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한테 이런 수도 파이프가 있다면
우리한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면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연금성 소득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연금성 소득이 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건물을 갖고 있으면 매달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저 파이프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실은 권리 수익을 만드는 건데요. 작곡가 주영훈도 70년 동안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권리 소득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메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여기서 됐던 게 뭐냐면 자발적 재구매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 재구매. 왜? 싸고 좋으니까. 유지비도 없고 가입비도 없는데 매출은 일어나잖아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자발적 재구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죠. 또 회원이 증가되고 신상품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이 권리 소득이 되는 거죠.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고 이게 자식한테 3대까지 상속이 되고. 네. 그러면서 나한테 시간과 자유가 돈과 자유가 생기는 균형 잡힌 삶이 실현이 되는 거죠. 이런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한 100명 정도 되시고요. 과거에 여기 보면 그분들의 직업들이에요. 가정주부, 은행 지점장도 있고 학원 교사도 있고 노래방 아줌마, 망한 오리집 식당 주인.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생활비만 줄일게 30%. 아니면 나는 부업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업 할래. 해볼게. 아니면 나는 빅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한번 해볼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그냥 싼지는 알겠는데 난 네트워크 싫어서 나는 안 쓸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선택을 알아보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 회사에는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미모 불문 따지지 않고 받죠. 그래서 저도 불과 사업 시작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제 지금 그 파트너들로 필리핀, 베트남, 중국, 미국 회원분들이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 쪽에서 쭉 소비자가 연결되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걸까요? 네. 지금 크기가 작다 뿐이지 조금 더 커지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 나라에 아는 사람 없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개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5사람만 건너뛰면은요 대통령까지 다 연결돼요. 인맥이. 전 세계 소비자가 하나의 소비자 조합으로 만나야 되겠죠. 이게 인도 2050년이면 인구가 16억이 되고요. 중국은 13억. 세계는 큽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소비자 그룹이 되는 거고요. 한국과 중국 시장만 비교해봐도 10배예요. 우리가 지금 소비 시장이 400조, 중국은 4,800조. 그 중에서 4,800조 중에서 5%만 애터미가 가져와도 얼마예요? 5, 4, 20, 200조.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35%는 보너스로 풀리고. 애터미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진화 중입니다. 올 아마 연말쯤에 회사에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O2O 비즈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실제로 온라인 시장은 44조예요. 근데 O2O 시장은 320조.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서도 O2O 시장을 주목하고 있어요. O2O가 뭐예요? 인터넷에서 쿠폰 사서 시장 가서 물건 받아오는 거. 그것도 O2O고요. O2O는 적용할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본사가 O2O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스터디하고 있고요. 애터미 이미 회원 많아서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단순 가입 회원 그러니까 누적 회원 수는 78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지금 5천만이라고 보면 780만 명 다 끝났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직접 구매도 아니고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물건을 사는 사람. 그리고 약 25만 명 정도가 스스로 인터넷에서 자기가 접근을 해서 구매하시는 분.
그 중에서 약 한 15,000명 정도가 회사가 운영하는 미팅 장소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약 6,000명 정도가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전업자 중에서 연봉 한 3,000 이상 정도 되는 오토 판매사가 3,500명, 4,0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확률 아니에요? 전업자 중에서 이 정도 수입자가 저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보시는데 이거 의미 없는 숫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1년 동안 물건 안 쓰면 자동으로 삭제시켜 버리거든요. 삭제된 코드가 지금 500만, 450만 정도 돼요. 삭제된 게.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도 아직 무궁무진하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게 뭔가요? 군맹무상. 장님이 코끼리를 문지르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를 문지르고 있는데 귀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큰 부채가 있다라고 할 거고, 코를 만진 사람은 파이프라인, 왼 주름에 파이프 두꺼운 게 있다고 할 거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왼 기둥이 있다고 할 거고. 장님, 실제로 이 우리나라 약 한 400만에서 500만이 넘는 애터미 장님들이 많으세요. 애터미의 한 부분만을 터치하고 그게 애터미라고 하고, 주변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애터미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꿈을 깨버립니다. 그거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제발 눈먼 장님들한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애터미 알아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적어도 4단계까지 해서 아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라고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4단계까지 안다라고 하면 대부분 나한테 이 사업을 전달했어요. 대부분은 들은 적이 있다거나 여러 번 들었다가 다 합니다. 안 된다고 들었다. 물건값 싸다는 건 들었다. 물건 좋다는 건 들었다. 다 1, 2단계예요. 저 1, 2단계인 사람들한테 애터미 물어보고 안 하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고요. 적어도 안다라고 하면 최소한 4단계까지는 가야 되고요. 사업자라고 하면은 최소한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는 가야 되는데, 애터미는 좋은 게 뭐냐? 4단계에서 5단계만 하셔도 누구든지 성공하는 플랜이라는 거죠. 왜?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제품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안 하시고 요기만 하셔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발 1,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애터미 아냐고 물어보지 마시라는 거죠. 100% 성공하는 사람 방법,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기. 두 번째, 제품 애용하기.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안 하셔도 된다. 세 번째, 전문가에게 방법을 알아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요 세 가지만 하시면 사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애터미 해도 되냐고. 네. 그래서 회사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모시고 온 사람들한테 좀 더 이 사업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알아보시고요. 마지막입니다. WC 뭘까요? WC. 많은 건 아니나 때는 있다. 네, WC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 네, 네자로 써놓으니까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포장에 이렇게 헷가닥 하거든요. 사실은 애터미가 이렇게 약간 볼품없는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포장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것만 풀어볼 용기만 있으면 이 사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어제 이 문구를 보고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참 적어봤어요.